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또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남쪽에선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은 태풍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밤사이에 열대야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이 시각 기온이 27도를 벌써 웃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이렇게 계속되는 원인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올여름 우리나라 여름철에 더운 게 특징인데 올여름 다른 여름과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국 62개 지점의 평균 습도가 한 61% 정도 되거든요. 2018년 여름에 역시 또 더웠는데 그때 이제 그 열대야 기록을 올해 깼거든요. 그때는 62개 전국 평균이 75%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나 높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많다는 의미거든요. 수증기가 그 열을 가둬두기 때문에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대야가 30일째 올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열대야 신기록 소식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데요. 도대체 열대야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계속 열흘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과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낮도 서울 36도, 내일 아침에도 최저 기온이 27도 정도, 모레에도 27도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제 오늘 또 소나기는 내릴 겁니다. 이 소나기가 그 더위를 크게 꺾어 놓진 못할 것 같고요. 내일과 모레 그 태풍 종다리가 올라오면서 그 비가 예상이 되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이제 32, 3도 정도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대야는 이번 한 27일 정도까지는 아침 기온이 한 26도 정도 서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오늘까지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조금만 견디면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낮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낮에 지금 굉장히 무더운 가운데 낮에 강한 일사로 지면 부근에 공기가 가열이 되면 그 밑에는 따뜻하고 그 다음에 상층은 기온이 낮거든요. 그래서 상하층 간의 그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지난 7월 27일 장마가 끝난 이후 매일 어디에선가는 이런 식의 소나기가 내렸거든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원인들이 지금 공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틀 뒤면 절기상 처서입니다. 가을이 온다는 때인데 보통은 아무리 더워도 이 처서가 지나면 날씨가 시원해져서 처서 매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 마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8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제 기억으로도 처서가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역시 처서란 계절이 어김없구나 이랬는데 올해는 22일이 처서인데 그날 21일, 22일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에 의해서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지만 아침 밤 기온은 오히려 비가 오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서울에 22일 아침 기온이 27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역시 열대야를 기록을 할 텐데 대신 비가 오기 때문에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1도, 모레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일시적으로 2, 3도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23일 되면 조금 오르는 그런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최대 100mm 비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가까워지면 태풍이 몰고 오는 습한 따뜻한 수증기
많은 수증기들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공기와 부딪히게 되는데 이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도, 그다음에 남해안, 지리산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비로 국지적으로 갑자기 많이 내리는 비 때문에 강하천 범람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잘 예의주시해서 잘 대피를 해야 되겠고요. 이 태풍이 그렇게 강한 태풍은 아닙니다. 중심 부근에서 초속 19m의 바람이 부는 그런 태풍인데 세력이 크지 않고 약하지만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무더운 날씨가 약간은 더위가 꺾일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태풍이 가까이 오면 좋을 리는 없지만 그동안 태풍이라도 와서 이 더위를 좀 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태풍이 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동안 못 왔던 그 열돔에 갇혀 있어서 못 왔던 태풍이 우리나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예, 태풍의 통로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만 보면 보통 이 태풍이 몰고 오는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태풍이 오히려 뜨거운 공기를 안고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그 남쪽에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고 또 태풍의 전면에서 그 따뜻한 공기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과 같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많은 비가 이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뭐 태풍이 그 규모는 크지 않고 작지만 이름이 태풍으로 붙여진 이상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또 제주도 부근 남해 서해 바닷가에 높은 풍랑으로 강풍이 불고 높은 풍랑이 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원래 8월 중순이 지나면 태풍이 연달아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풍 소식이 거의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일본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본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8월 들어서 태풍 5호, 6호, 7호, 8호가 한 2, 3일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의 발생 지역이 오키나와 오른쪽, 그러니까 일본 남동 쪽에 우리나라에서는 먼 바다에서 발생을 했고 그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북상했는데 그게 5호와 7호는 일본에 영향을 주고 간 태풍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로 오지 못했던 이유는 상당히 동쪽에서 발생을 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는 그때 상층까지 열돔에 갇혀 있어서 뜨거운 공기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름에는 태풍이 비껴가는데 가을에는 예년보다 더 센 태풍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남은 2024년 태풍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1년 중 바닷물의 온도가 태풍 발생 구역인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게 9월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이 되고 이게 이제 원인이 제공되면 태풍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월이 되면 지금 태풍이 9개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통상 1년에 태풍이 25개 내지 26개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이 이제 더 발생을 할 테고 지금 9호가 우리나라의 작은 규모가 이제 가까이 접근을 했는데 더 강한 태풍이 발생을 해서 적어도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이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까지 한두 개 정도 태풍이 접근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수온도 높아지다 보니까 물고기의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네. 수온이 오르면서 독성 해파리 유입도 역대 최대를 네. 기록했다고 하는데 수온 상승이 우리 바다에 미친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조류 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데요. 강에서는 녹조, 남해안에서는 이제 적조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발생 원인들은 그 수온이 높기 때문에 조류 생물들이 활동하기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영양 부류들이 지금 떠도르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강한 햇빛에 의해서 조류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역시 태풍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바닷물을 확 뒤집어주고 강물을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까지는 이런 조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태풍 종다리에 의한 그런 어떤 비가 예상이 되니까 약간 조류 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아까 강에서는 녹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녹조가 한강까지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당연히 그 조류 현상이 녹조가 나타나면 그 식수원에서 녹조가 나타나면 그 상수원에 변질이 된 거니까 우리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긴장을 하는 것이죠. 식수원에서 나타나면 당연히 물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앞서도 계속 전해드렸지만 지금 온열 질환자 수가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좀 폭염의 기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온열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폭염도 재해거든요. 그래서 폭염은 다른 재해와 달리 본인이 관리를 잘하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관리라는 게 이제 더위에 많이 노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냉방이 잘 된 곳에 이제 머무르는 건데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을 텐데 작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얼음조끼 같은 장비를 보급을 한다거나 물을 충분히 잘 공급을 해주고요. 농촌에서는 나홀로 농사일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구조를 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아침 저녁 덜 더울 때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축산 농가도 역시 그 가축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들을 틀어서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되고요. 수산업을 하는 양식장에서도 수온 변화 때문에 어패류가 많이 죽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 농가에서도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더위가 지속이 될 때는 사실은 방법이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 주변에서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응급처치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누구나 꼭 알아둬야 할 응급처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더위의 노출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구토가 있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일사병 또는 열사병으로 의심이 됩니다. 일사병은 땀을 많이 과다하게 흘렸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요. 체온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지만 얼굴이 창백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때는 빨리 그 이온 음료를 마신다거나 해서 피해야 되고요. 체온이 40도까지 갑자기 오르면서 얼굴이 벌개지고 몸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열사병인데 이런 때는 일사병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빨리 본인 혼자 있으면 119에 신고를 해야 되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옷을 벗기고 얼음찜질을 해주고 선풍기를 틀어서 몸을 식혀줘야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빨리 응급실로 119를 불러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화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